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날개가 돋아난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도약을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다 보니 드디어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던 찰나, 시댁 식구들에게서 아주 된통 뒤통수를 맞게 되었지요. 그날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끓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혼 준비를 하라며 막말을 하던 시모에게 보여준 제 행동은 남들이 보았을 땐 그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나도 열이 받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불이 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속 시원했습니다. 어려운 며느리가 되어야 시집살이를 안 당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일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랑 연애를 길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 그리고 드센 시어머니, 뭐 하나 저에게 득이 되는 조건은 없었다지만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다고나 할까요? 지금 시대에는 시댁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런 걸 일일이 따지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 솔직하게 말하면 능력이 좋았어요. 꽤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운 좋게 대기업에 한 방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지금보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대기업에 한 방에 취직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남편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한 모습을 매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는 그 나이가 딱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저보다 3살 연상이던 남편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행복하게 받아들였고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물론 쉽게 허락을 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께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에 딸이 아픈 시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게 걱정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꼭 우리 남편이어야만 하냐고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보이셨고 우리 남편이 인사를 드리겠다고 집에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딸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야. 나랑 꼭 약속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꼭 지켜봐 주겠다고 말이야.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와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결혼식 날 어찌나 그렇게 우시던지 그 자리가 행복한 결혼식장이 아닌 무슨 초상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가 우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다는 것이 영영 못 보는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거주지가 달라지고 나에게도 나를 지켜줘야 할, 내가 지켜내야 할 가정이 생기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결혼식 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었나요? 저는 정말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첫 인상이 깐깐해 보이고 드세 보였던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만큼은 다르셨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듯해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시집살이 같은 것은 별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예상보다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뭘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이셨죠. 단지 딱 하나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손주들은 꼭 2명 이상 낳을 것, 그리고 아픈 시아버지 일을 도와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간호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픈 시아버지를 병간호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무슨 병간호를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겠니? 그리고 이 사람 어디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말하는 병간호라는 게 말이 병간호지? 내가 평일에 일을 하러 다니니까 네 시아버지 점심만 좀 당뇨 환자식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래서 남편이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잡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싫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는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지 친정 식구가 아니다. 출가 외인이다. 하는 사상이 꽤 심했고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께서 당뇨로 고생하시고 있으면 며느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었죠. 신혼집 역시 남편이 해온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고르거나 정하기엔 무리가 있었고요. 이미 결혼 준비를 할 당시에 남편이 봐두었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는 말에 저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시댁과 가까워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에게 생긴 일이 더더욱 충격적이었고 한치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결혼 이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 애들 육아, 그리고 시부모님 챙기기에 열심인 삶을 살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생겨버린 첫째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인 육아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변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해야 했는데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자리에 잘 끼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불러줘야 그제서야 얼굴 한번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낯가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를 키우는 것도 거의 혼자서 해야 했다고 봐야죠. 지금도 맘카페니 뭐니 해서 엄마들끼리의 공동육아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인터넷 같은 게 어디 대중적이기나 했나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업어 키웠죠. 저희 신혼집이 친정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생긴 건 정말 드세게 생기셨어요. 제가 어른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딱 봐도 욕심이 그득그득하게 생겼다고나 해야 할까요? 턱이 두툼하셔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인상이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남았었고 저는 지레 겁을 먹기도 했었죠. 남편이 또 저에게 시어머니가 성격이 꽤 센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던 것도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부당한 일을 시댁에서 당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앞에서 따진다고들 하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시어머니 말이 다 법이구나 하면서 살았지. 시어머니께 대들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눈빛만 쏴도 깨갱하게 되던 시대였는걸요. 그런데 제가 또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그렇게 드센 시어머니는 아니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유일하게 부탁하셨던 게 시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니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의 점심 식사만 챙겨주라 하신 것이었어요. 그나마도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한창 바쁠 때는 시어머니께서 점심시간마다 시댁으로 와서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시고 일터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키가 172cm셨는데 몸무게가 55kg밖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당뇨로 인해서 식이를 조절하셨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태생이 약골이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네 집안에서는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딸 부잣집의 첫째 딸인 시어머니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밑에 줄줄이 달려있는 동생들을 책임지느라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리를 두고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장녀들의 삶이라는 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았죠. 저도 옛날 시대 사람이지만 더 옛날 시대에 살았던 시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집을 온 이후로 정말 단 하루도 일을 쉬어보신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끝내기도 전에 일을 하러 나가셨대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쫄쫄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전몸살이 나는 것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저희 남편을 키웠고 점점 더 말라가는 시아버지를 보필하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소아 당뇨로 고생을 하셨고 혈당에 문제가 생기면 쇼크가 바로바로 오셨었기 때문에 시간에 딱딱 맞춰서 식사를 해야 했고 인슐린 주사도 맞으셔야 했어요. 정말 평생토록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필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 돌리듯이 사시면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대요.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셨었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시어머니께서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바람에 유산을 하셨고 그때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우리 남편 말고는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또 시아버지의 점심을 열심히 챙기면서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상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점심때만 되면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뭘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 차, 20년 차, 그리고 30년 차에 가까워질수록 잔잔하던 제 일상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물결이 일렁이는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죠.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바른 사람이었고 항상 일과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물론 저랑 애초에 연애를 길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제가 각각 30과 27으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봐서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도 서로 이해를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보슬보슬한 감자에 설탕이랑 꿀 넣고 버무려서 으깬 걸 그렇게 먹고 싶지 뭐냐. 혹시 오늘 점심에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설탕에다가 꿀까지요? 아휴, 아버님, 그렇게 드셨다가는 혈당 수치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그 맛이 입에 어찌나 맴돌던지.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꼽으라 하면 감자를 설탕에 으깬 걸 먹고 싶다. 어떻게 몰래 안 되겠냐? 몰래 드셨다가 어머님께 혼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어머님께서 챙겨주라는 음식대로만 챙겨드렸었는데. 아가야, 너도 맛을 봐서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맛이 없는지 잘 알고 있지 않니? 딱 한 입만 먹어봐. 내가 절대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맛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저를 살살 구슬리는데 제가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가 시집을 온 뒤로 세월이 꽤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십수년 동안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는 음식들로 배를 채웠는지 잘 알고 있었죠. 딱 한 번인데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감자를 사와서 설탕과 꿀을 듬뿍 넣고 버무려서 드렸어요. 솔직히 저는 혈당 쇼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아주 조금만 드렸죠. 몇 숟가락 되지 않는 그 감자를 개눈 감추듯이 싹싹 비우시더니만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을 때마다 이걸 몰래 몰래 해주셨던 감자였어. 별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던지.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소원 풀었다. 그런데 그렇게 드셨어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산다는 게 엄청난 행복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 뒤로 몰래 몰래 시아버지께서 먹고 싶다고 하시는 것들을 해드렸어요. 물론 탈이 날 만큼 많이는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딱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드렸어요. 늘 간이 슴슴하고 환자식처럼 정해진 식단만 드시다가 제가 몰래 몰래 맛있는 것들을 해드리니까 시아버지 얼굴에도 살짝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오는 점심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라도 한 사이처럼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걸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실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께 점심을 차려드리면서 시장에서 사온 젓갈이랑 시아버지께서 한여름에 꼭 먹고 싶다던 과일 주스를 같이 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정말 각종 젓갈에 흰쌀밥이 그렇게 그리웠다고 하시면서 딱 첫 술을 뜨셨는데 갑자기 시댁 현관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내가 이상하다 했어. 요즘 들어서 반찬 투정도 늘고 저녁에는 깨작깨작 밥을 먹으면서도 얼굴에 살이 오른 것처럼 보이더니 나 몰래 이렇게 일반식을 아니지. 이건 고위험식이잖아. 이런 걸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아이고 내 속이야. 예, 너는 제정신이니 네 시아버지 잘못되길 바라는 거니? 내가 먹고 싶다고 졸랐어. 평생을 식이 조절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맛을 보는 재미를 좀 느끼면 안 돼? 괜히 며느리한테 화내지 말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행동도 금뜨고 매번 춘익이 들어서 눈치나 살살 보는 곰 같은 며느리 보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뒤에서 감히 나 몰래 이런 얌체 짓을 해? 예, 너 이러다가 진짜 네 시아버지 혈당 쇼크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인간 당뇨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지금 매달 맞는 주사약이 얼만데? 왜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잡고 그래? 주사약 값을 당신이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지금 당신이 할 말이요? 이러다가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아주 탐욕에 눈이 멀어서는. 당신이 지금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다 우리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하는 소리지. 그나마 내 삶의 낙을 우리 며느리가 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행복했던 시간까지도 사라지는 게 되는 거잖아. 갑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싸우시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나이 60이 넘은 시부모님께서 싸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완벽한 가시방석이었어요.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는 말싸움에 답이 없다고 느끼신 건지 저에게 불똥이 팍 튀더라고요.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지.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서 나 몰래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이거를. 아유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는 내가 벌써 몇십 년의 식이 조절을 시키면서 살았는데 네가 감히 이 모든 걸 망치고도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님께서 너무 드시고 싶다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내가 애초에 냉장고에 있는 거 말고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 나를 무시하는 걸 보면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다른 시애미들처럼 난리도 안 치고 얌전히 부탁만 하니까 내가 아주 우습다는 생각을 했나 보구나.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저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버님께서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드셔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길래 그렇게 한 번만 드리고 그날은 약 드시는 거 혈당 체크 같은 거 한 번도 빠짐없이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벌써 이렇게 먹은 지도 오래됐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됐어? 나를 속이고 이렇게 일반식을 먹인 게 얼마나 됐냐고. 얼마 안 됐어요. 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셨어요. 4개월? 이거야말로 나를 기만하는 거지. 내가 오냐 예쁘다 해주면서 잔소리 한 번은 안 하고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줬더니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우리 시어머니께 당한 시집살이가 얼만데 그거 하나 그대로 못 따라 할까 봐?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한 행동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뻔한 거야. 그것도 나까지. 앞으로는 아주 이런 생각이 나지도 않게 내 무서움을 톡톡히 보여줘야겠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사람을 하나 해친 것 마냥 극대노를 하셨어요. 4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아버지께서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해드렸어도 혈당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혈당 검사도 시간마다 했었어요. 약도 계속 챙겨드렸었고요. 저도 나름 앞에서 노력이라는 걸 열심히 했는데 시아버지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도 시어머니께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려던 일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셨고 저는 시아버지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죄송해요. 애초에 제가 아버님을 생각했으면 이런 걸 사왔으면 안 됐는데 한번 맛을 보셔서 자꾸 생각날 텐데 어떻게 해요? 아가야,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 아이 벌써 67살이다. 27살에 시집왔던 네가 말이야 벌써 40살이야 40살. 그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매일같이 간도 안 된 나물 무침만 먹고 살다가 최근 들어서야 네 덕에 튀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단 것도 먹었다는 거 아니냐. 아 내가 당뇨를 몇 살 때 앓기 시작했는 줄 알아? 12살이야 12살. 아 그전에는 지금만치 맛있는 것들이 넘치지도 않았고.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지 깊이를 알지 못했죠. 12살부터 시작된 당뇨는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했을까요? 한참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매번 식단 조절을 해가며 피를 뽑아가며 고통을 견뎌내셨어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먹고 싶은 거 일주일에 한 번 딱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서러우셨을만 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는 건지 제 앞에서 눈물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고민 끝에 드실 수 있었다는 게 서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께 제가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더더욱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치 시아버지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었던 것 마냥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오해였다고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을 해도 저랑 제 남편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시어머니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일 하나로 정말 원수도 울고 갈 만큼 지독한 사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대학에 가려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애 엄마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도대체 애들 성적에는 왜 신경도 안 쓰고 그래? 하기야 너도 대학을 어디 가짜는데 나왔는데 뭘 알아서 애들 교육을 시키겠니? 처음에는 애들 성적표를 가지고 와라 하시더니만 저희 아들 딸의 성적표를 보고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까지야 저도 딱히 크게 서운하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애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원도 친구들이 다니는 동네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애들이 만약에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이런 데서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면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긴 했었어요.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하기도 했고 성과도 잘 내서 성과금을 잘 받아오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남권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동네에서 중간 이상하는 우리 아들, 딸이 자랑스러웠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성에 차지 않으셨던 건지 애들 성적으로 저를 살살 긁기 시작하셨죠. 너 내 친구 은자 알지? 은자는 이번에 지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금가락지 3돈짜리 2개에다가 용돈도 300만 원이나 줬다고 하더라. 칠순도 아닌데 그만큼이나 해줬다고요? 하하,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고 이런 속도 없이 대단하다가 뭐야. 내 며느리는 집에 놀고 먹느라 돈이 없어서 그만큼도 못 해주는 거냐? 도대체 은자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너는 내 생일에 이 맛대가리 없는 미역국에다가 떡 케이크인지 뭔지 씹기도 어려운 거 사오더니 이런 게 바로 성이 차이인 거야. 도대체 내가 은자한테 기가 죽어서야 되겠니? 예전 같았으면 그냥 군소리 없이 넘어가고도 남았을 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전부 시아버지께 일반식을 차려드린 이후부터였죠. 저도 사실 두 분이 말싸움 하셨을 때 제가 모르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시아버지의 건강에 예민하신지는 이해하지 못했었죠. 물론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4개월간 지켜본 바로는 일반식을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 보였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계셨고 주사도 매일 꼬박꼬박 잘 챙겨 맞으셨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겁을 먹을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나 넘어갈 수 있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니까 어떻게든 트집을 잡힐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긴장을 하니까 시댁에만 가면 이상하게 먹는 것마다 체하기 일쑤였고 배까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펄해진 얼굴로 시댁 모임에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께서는 화부터 내셨고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 남편이라고 저를 질책하려고 한숨을 내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매번 이러니까 남편도 눈치가 보이긴 했겠죠. 저에게 화를 내려고 한숨을 쉰 것은 아니었어요. 여보, 너 안색이 왜 이래? 오늘도 배가 많이 아파? 왜 집에 있을 땐 멀쩡했던 사람이 왜겠어? 연기하는 거지. 멀쩡하다가도 나만 만나면 아주 아파 죽겠지. 그게 내가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들 종특이라고 하더라. 어쩜 그렇게 지 잘못은 모르는 척하고 시어머니들이 잔소리하는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지들이 애 조회 잘했으면 어디 시어머니들이 잔소리를 할 일이 있겠어? 하나같이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지니까 아유 당장 집에 가. 왜 또 그렇게까지 비약을 하고 그러세요, 엄마? 이 사람도 배가 갑자기 아픈 걸 참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안색이 파리한데 그걸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배우들 보니까 연기를 잘만 하더만 얘 쟤도 연기를 잘하는 애일 줄 어떻게 알겠어. 나는 말이다. 내 며느리가 내 앞에서 저런 꼴 하고 있는 거 보느니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아유 저리 치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물건 취급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치우라고 하셨고 남편은 또 다시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집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잠자코 남편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남편도 많이 힘들었겠죠. 사람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짜증이 나게 되잖아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도 많이 싸우게 되었고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된 지 한 3년 차가 되었을 땐 남편이 저에게 상담센터라도 다녀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혼이 나면 크게 주눅이 드는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소심함 때문에 시어머니의 얼굴만 봐도 발작이 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도록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결코 좁아지지 않은 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못났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주눅이 들지 않으셨나요?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혼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딱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나이 70이 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워낙 손맛이 좋은 분이라 그런 건지 식당에서도 시어머니께 나이가 있으니 그만두라는 말은 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딱 일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신혼 때부터 의문이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식당에서 돈을 벌면서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닐 텐데 시아버지와 생활비를 쓰시면서 그 비싼 약값까지 전부 감당이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따로 용돈을 조금 챙겨드리고 있었지만 그래봐야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재산이니까 물어보지 않았죠.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었지만 물어봐야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제 나이 53살, 결혼한 지 26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께서 당뇨를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12살 때부터 시작된 당뇨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었어요. 뼈가 부러질까봐 걷는 것조차 조심하셔야만 했고 평생을 식단 조절을 하셨었죠. 5년 전부터는 간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고통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몸에 기력도 없으셨고요. 그래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간간히 산책도 다니시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산책은커녕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었죠. 그런 시아버지께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결국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원할 당시만 해도 기력이 없으신 정도였지 의사 표현은 멀쩡하셨었어요. 그 아가야, 내 방에 가면 내 서랍장 안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을 건데 그게 내 유골함이거든. 네, 아버님? 유골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유골함이 말이야, 내가 미리 맞춰둔 거다. 다른 사람은 말고 네가 좀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런 건 또 언제 마련을 해뒀어. 예, 가서 가지고 와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를 꼭 집어서 시키는 거 보니까 나랑 우리 아들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눈치를 주시니까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댁에 혼자 와서 시아버지의 서랍장 깊숙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꺼내서 병실에 갔죠. 병실에 도착을 하니 시어머니는 없으시고 남편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듯한 표정이길래 무슨 일이냐고 넌지시 물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싸운 것처럼 보였죠.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정성스럽게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끝이 다가온다고 느끼신 건지 시아버지께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매일같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시아버지를 어르고 달래서 한 입이라도 미음을 드시게 했죠. 거기다가 점점 수액으로 인해 부어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팔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주물러 드리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부터 보호자들까지 제가 친딸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 혼자서 열심히 병간호를 했으니까요. 남편이 주말에 같이 병원에 오긴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남편이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내셨거든요. 그렇게 해가 넘어가고 눈이 펑펑 내리던 1월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과정도 힘들었어요. 12월 달에 시아버지께서 발작을 일으키셨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연명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던 시아버지의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시어머니께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께 억지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게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연명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너한테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거의 60년 가까이 살부대 끼고 산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보다 이 사람이랑 함께한 시간이 더 길었어. 그런데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고 바로 생명 연장 치료를 포기할 수 있겠니? 난 안 돼. 시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 한번 물수건으로 닦아주신 적 없었던 분이 갑자기 생명 연장 치료를 해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장 치료를 하는 동안 저는 너무 힘들고 우울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미동도 없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생각이신 건지 시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처럼 구셨죠. 그럴 것 같았으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아파하실 때마다 들여다보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제 와서 후회를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치만 아픈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참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좋으셨을 텐데 나 승진했어. 승진? 아니 지금 당신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임원으로 가는 거야?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던 거 알지? 거기 부사장 자리로 발령이 나게 됐어. 본사보다야 네임밸류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회사 부사장이면 임원직이지.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대신 1년씩 계약직이야. 원래 임원들은 다 계약직이래. 그럼 당신 승진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네. 아마 다다음 달에 취임식이 있을 거야. 그 전에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조촐하게 모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누워 계시니까 쉽지 않으려나? 그렇게 걱정거리만 앞섰었지요. 남편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시아버지 옆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본인이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린 걸까요? 시아버지 표정이 조금 자랑스러운 얼굴로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승진 소식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 시아버지의 생명줄은 일직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1월 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서 2달 뒤에 있을 남편의 부사장 승진까지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겨우겨우 그렇게 장례까지 마치고 나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집을 온 이후부터 쭉 시아버지의 점심을 차려드렸었고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는 시아버지의 간병을 하느라 하루를 온통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 손과 얼굴에 주름이 언제부터 이리 자글자글했는지 살펴볼 여유조차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유골함에 담았죠. 그 유골함 납골당에 안치시키려고 자리까지 알아봤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동안은 집에 두고 싶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지만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겠구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다음 달에 있을 부사장 취임식 말이야. 그 전에 회사 동기들을 불러놓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좀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 남편에게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거냐고 물어보니 룸으로 된 식당에서 가족들과 같이 모이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기들도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모임을 가지자고 했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남편 동기들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식들끼리 일부러 만남의 장을 가지고 서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부러 조금 큰 룸이 있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동기들 가족들까지 모인다고 하니까 못해도 20명 이상은 오겠구나 싶어서 음식도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식당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마쳐놓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도 오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가슴이 콩닥거렸죠. 저는 당일에 조금 일찍 시댁에 가서 홀을 점검하려고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씻고 화장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더니 현관문 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시어머니셨어요.
뭐냐? 너는 왜 얼굴에 화장을 했어? 네? 오늘이 그일 승진 축하 모임하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어머님도 준비 다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나야 당연히 그 자리에 갈 거니까 준비를 했다고 치지만 너는 뭐냐고? 왜 화장에 볼따구에 그렇게까지 칠했냐니까? 어디 가려고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당연히 가야죠. 준비를 제가 다 했는데 일찍 가서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하려고요. 됐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거나 한번 봐라. 제 손에 뭔가를 내미시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혼 서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다시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이혼 서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일 아니고 어머님이 저한테 이걸 주실 자격이나 있으신가요? 자격? 내가 내 아들을 이혼시키겠다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우리 아들 승진 모임에 올 시간이 있으면 너는 이혼 준비나 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만 제 어깨를 툭 밀면서 경고했으니 그 자리에 참석할 생각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점검이야 본인이 하면 된다면서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주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 폭탄을 던지고 간 시어머니께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으며 화가 났어요.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감정이 격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차분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의 승진 모임을 하기로 했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모임 장소에 도착을 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먼저 와 있는 남편의 동기도 있었어요. 이판사판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이랑 이혼을 하라고요? 왜요? 이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따위는 보이지도 않으시나 봐요. 야 이년아,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행패는? 그리고 네가 뭘 어떻게 살았는데 그동안 일 한 번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잖아. 제가 편안하게 살았다고요? 저요. 시집 온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님 식사 챙기고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병간호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가 잘났다고 열려상이라도 세워달라는 거야? 제가 언제 그렇대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버님 생명 연장에 길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 늘 약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했는데 그 이유 다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모르셨죠. 아버님이 저한테 뭘 남기고 가셨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너한테 뭘 남기고 갔다는 거야? 저는 가방 안에서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유골함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있어야 할 물건이 제 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 경악할 짓을 했죠. 그 유골함을 번쩍 들어서 그냥 식당 바닥에 내던졌거든요.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유골함이 산산조각나며 깨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 우리 아버지 유골함을 지금 던진 거야? 자세하게 봐봐. 아버님 유골함이면 여기서 뼈가루가 쏟아졌어야지. 깨진 유골함 안에서는 곱게 접혀있는 종이가 나왔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에 있는 종이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놀란 듯이 그 종이를 주워 가시더라고요. 그 종이는 저도 잘 아는 종이였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었거든요. 그게 왜 유골함 안에 들어있었냐고요? 그 유골함은 시아버지께서 따로 준비하신 유골함이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저에게 유골함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시아버지의 서랍장 안에서 저는 나무 상자 2개를 발견했습니다. 2 상자 중에 어떤 게 시아버지께서 말하신 유골함인지 알 수가 없어서 둘 다 열어보았는데 똑같이 생긴 유골함이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 건가 싶었는데 유골함 안에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 시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을 온 이후로 매일같이 내 끼니를 챙겨주던 우리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전하고 싶구나.
우리 며느리 그동안 시어미 몰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고 고생 많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누린 그 음식들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다. 내가 80살이 될 때까지 살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 신탁이 하나 있는데 그 신탁은 내가 80살이 되기 전에 죽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하지만 나는 생명 연장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신탁은 말이다. 내 유언이 가장 우선이란다. 내 그 신탁을 우리 며느리에게 넘기겠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있는 유언장이니 법적 효력이 있을 게야. 처음 그 유언장을 보았을 때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시아버지의 식단을 조절하며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셨던 것이 그 신탁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본 뒤 시아버지께 찾아가 말을 했죠.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들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말이야 12살 때부터 아팠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30을 못 넘기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지. 아니 나는 군대도 가지 않았거든. 내 나이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20살 중반에 네 시험이랑 선봐서 결혼했다. 평생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여자로 부모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온 처자였지.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내 건강관리에 힘써주는 네 시어미와 정을 두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돈 때문이라니요, 아버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들어가는 병원비, 약값을 우리 부모님께서 전부 남기고 가셨단다. 그리고 처가에 매달 돈도 쥐어주셨지. 우리 마누라가 혹시라도 나에게 소홀하면 안 되니 평생 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돈으로 사람을 살살 꼬신 것이었어. 우리 마누라가 매일같이 나한테 진절머리를 치면서도 내 건강을 그리 챙겼던 게 전부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 내가. 그럼 이 유언장에 적힌 80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과 신탁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이야. 내가 80까지 살아있으면 나에게, 내가 80까지 살지 못하면 나라에 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장치였던 거야. 금액이 그동안 받았던 액수와는 차원이 다른 재산이니 돈밖에 모르는 우리 마누라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시아버지의 건강에 예민하셨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0까지 사셔야 하니까 평생 그렇게 시아버지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했고 약값과 병원비를 아끼지 않았던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쇼크로 쓰러져 숨만 겨우 붙어 있을 때 그때도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79세셨거든요. 생명 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80이 되어야만 신탁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생명 연장을 선택하신 겁니다. 제 의견은 자연스럽게 묵살이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도 제가 얼굴에 모든 게 드러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보면 퍼렇게 질리고 배가 아파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80이 되고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그 신탁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셨겠죠. 그래서 그 신탁 기금을 나누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랑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혼을 종용하셨던 것도 혹시라도 신탁을 받은 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그 신탁 기금이 들어갈까봐 받기 전에 이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고 신탁 기금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제 이름으로 바꿔두셨던 겁니다. 혹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아시나요? 이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신탁 계약은 민법 제111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서 유류분 산청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를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신탁재산은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나눌 필요 없는 오롯한 제 재산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변호사님과 상의 후에 신탁부터 시작해서 유언장까지 모두 작성을 하신 듯 했습니다. 물론 이후 재판에서는 유류분 산청기초 재산에 포함을 시킨 것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만긴에게 귀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 명의로 돌려주셨기에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 된 것이지요. 어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 인간이 여든이 될 때까지 같이 살면서 그렇게 버틴 건데. 아니, 그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이 평생 벌어도 못 가질 돈이라고. 그러길래 가만히 계셨으면 제가 알아서 베풀고 살았을 텐데, 그이가 부사장이 되었다고, 그 신탁이 넘어오게 되었다고 돈 욕심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하라 하셨잖아요. 아까부터 무슨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그이랑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단 해치우고 보자 싶으셨던 겁니까? 그래요, 어머님. 그렇게 소원이시면 이혼할게요. 저요, 아버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남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혼자 애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되거든요. 엄마, 그 인간이 미쳤나? 도대체 그 신탁기금을 언제 돌려둔 거야? 내가 그렇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꺼내 쓰자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못 바꾸는 거라고 하더니. 어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을 돈으로만 보신 걸 아버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다 아셨으니까 괘씸해서 그러셨겠죠.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털썩 소리를 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라는 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골이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 쥐었고 저는 흥분에 흥분을 넘어서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남편의 동기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난리를 쳤겠어요? 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냐고요? 어차피 이혼당할 운명인데 왜 이 자리에 나오냐고요? 어머님, 저요 27살에 시집 와서요 26년 동안 아버님 식사 챙겼습니다. 뭐 살다가 일이 있으면 몇 번 빠지긴 했지만 26년 근로상이라도 받아야 할 참이라고요. 연료상이요? 받아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혼을 하라고요? 어머님 욕심 때문에 돈도 잃고 아들 인생도 망가졌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 내가 노망이 났다. 나도 여든이 가까워지니까 사리분별이 안 돼서 그래. 아니 그래, 그동안 내가 너한테도 너무하고 우리 남편한테도 너무했다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엄마가 그 신탁에 목매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그 신탁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거 보면서 엄마가 사람처럼 안 보였었다고. 그런데 나 몰래 뒤에서 이런 짓까지 해. 누구를 위해서? 이놈이 누구를 위해서긴 다 너를 위해서 한 짓이지. 그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저 한강뷰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그 노친네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간 줄 알아? 그 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알고?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엄마 때문에 결국 다 잃었어.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살아? 남편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달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고 남편의 표정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전의를 상실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돈 욕심에 이런 짓을 했어. 다 인정하마. 그 돈 정말 귀한 돈이야. 내가 그 돈 하나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티면서 살았는데. 26년이에요. 26년을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저는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 돈 챙기고 이혼해야겠어요. 여보, 이혼이라니. 더 이상은 어머님 얼굴 보고 배가 아프기도 싫고 얼굴이 퍼렇게 질려서 주눅 들어있기도 싫어.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저에게 응원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지만 썩 좋은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아버지의 병세에 얽매여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 이혼에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탁기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시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변호사님이 무척이나 능력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셨죠. 참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동안 저를 찾아와 설득을 하고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악을 쓰기도 하셨지만 제 변호사가 이혼 소송장을 건네니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그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해와서는 그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고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혼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당신이랑 정 쌓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방관자였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를 수도 없겠지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나는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내 인생에 대한 생각.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말끔히 이혼을 했고 저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돈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우리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손주들 대학 갈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팍팍 지원 사격하는 할머니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과하면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돈 하나만 보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인생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바라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잘해서 생긴 돈은 아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